네, 2019년 6월 18일 날 실시하였던 제84회 전산회계 1급 기출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질문이 재무상태표네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 일정 기간 경영 성과, 이거는 손익 계산서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일정 기간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 현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건 현금 흐름표. 그 다음 세 번째, 일정 시점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게 바로 재무 상태표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요. 4번은 자본의 크기와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류는 자본 변동표에 대한 얘기죠. 2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액법. 정액법은 일정액의 감가상각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정액법은 매년 똑같죠. 정답 맞는 말이죠. 2번, 감가상각의 주목적은 취득원가액보다 배분, 기간, 비용, 배분 처리죠. 기간에 걸쳐서 비용을 배분하는 것서 가장 키워드 되는 단어는요, 요 배분이란 말이 꼭 있어야 되죠. 맞는 말이고, 세 번째,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에 당기 비용인 판관비로만 회계 처리한다. 감가상각비는 여러분 이렇게 제조 원가로도 처리하고 판관비로도 처리되죠. 그래서 여러분 프로그램 보시면 감가상각비가 500번대 코드 번호도 있고 800번대 코드 번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처리되죠. 그런데 세 번째는 판관비로만 회계 처리한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된 말이 됩니다. 제조 원가로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3번이 잘못됐네요. 옳지 않은 거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단기 매매증권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유 중에 수취하는 배당금과 이자는 영업의 수익이다. 배당금과 이자, 그럼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건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죠. 배당금 수익, 배당금 받으시면, 그리고 이자 받으면요, 이자 수익, 요 두 개는 영업외 수익이죠. 맞는 말이고, 두 번째, 취득과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모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 취득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 할 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 취득할 때 내가 단기 매매증권을 살 때도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처분할 때도 수수료 발생할 수 있죠. 팔 때도. 그때 취득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처분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처분 손익에 가감하죠. 내가 팔 때 수수료가 발생하면 손실은 점점점 늘어나거나, 그래서 우리가 팔 때 수수료가 있으면 싫어하는 거죠. 손실은 더 늘어나고 이익은 감소되죠. 수수료 때문에. 네, 그래서 처분 손익에 가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말이 됩니다. 2번이 틀린 말이 됩니다. 수수료는 전부 다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취득할 때 수수료만 영업의 비용이고, 요 처분할 때 수수료표는 처분 손익에 가감한다, 그렇게 표현해야 맞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3번도 보시면, 3번은 취득 원가가 공정가치보다 하락한다면 이때 생기는 게 이런 거죠. 단기 매매증권 결산 때 하는 게 평가죠. 평가, 떨어지면 손실, 오르면 이익.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을 얘기하는데,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의 항목이죠. 근데 하락했다고 했으니까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을 말하는 거네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은 영업의 수익이고,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 될 거고, 4번은 재분류죠.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다른 계정 과목 매도 가능증권이나 만기 보유증권으로 다시 변경하는 거, 그걸 재분류라고 하는데 원래는 그게 안 되죠. 안 되지만 단기 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면, 단기 매매증권은 사고 파는 게 자유스러워야 되는데 시장성을 상실했다는 말은 매매하기가 어렵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고 다른 계정 과목으로 매도 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4번도 맞는 말이 될 것입니다. 4번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영어권 무형자산, 2번 임차 권리금 무형자산, 3번 산업재산권 무형자산. 정답은 4번입니다. 임차 보증금은 무형자산이 아니라 기타 비유동자산입니다. 기타 비유동자산.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4번 문제가 시험에 나왔는데 이걸 나는 답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찍지 마시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이렇게 프로그램을 놓고 시험 보시죠. 여러분 그럴 때 여기 화면에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여시고 여러분 이 문제들은 이런 문제는 문제가 짧습니다. 그리고 보기가 이렇게 짧게 나오거든요. 보기가 왜 짧게 나오냐면 계정 과목으로 나오죠. 이럴 때 나는 답을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이 화면 아까 어디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셔서 F2 왜 보기에 나와 있는 게 계정 과목이라서 이 화면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1번 영어권 이렇게 영어권을 치고 엔터를 치면 영어권을 컴퓨터가 찾아줍니다. 그러면 영어권이 218번이래요. 218번이 왼쪽에서 보시면 요 사이에 들어가죠. 그래서 무형 자산이란 거 확인할 수 있고요. 2번 임차 권리금. 찾으니까 찾지 못한다고 나오죠. 왜냐면 여기 등록이 안 됐나 봐요. 여기 계정 과목에 등록이 안 돼서 못 찾는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십시오. 못 찾아도 됩니다. 하나 정도 안 찾아도 답이 나오거든요. 3번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도 안 나오죠. 근데 혹시나 아시면 산업재산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업재산권은 여러 개를 묶어서 표현하는데 뭐 특허권, 실용신앙권, 의장권, 상표권 그런 것들이 산업재산권입니다. 그걸 아셨으면 혹시 산업권 중에 특허권 같은 게 있거든요. 특허권을 한번 찾아보시면 219번 무형자산이란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모른다고 해도 보기 4번에 임차 보증금이 있죠. 임차 보증금을 찾아보니까 232번. 232번은 요 사이에 있네요. 기타 비유동자산 번호라는 거. 그래서 임차 보증금이 무형자산이 아니라 기타 비유동자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모르시면 이 화면을 이용하십시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힌트는요. 보기가 짧다. 왜? 계정 과목으로 나온다는 거. 그럴 때 이 화면을 이용하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 5번 퇴직 급여 충당부채 결산 정리사항이다.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질문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하고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퇴직급여 두 가지를 물어봤네요. 여기 T계정이 있는데 이 T계정의 의미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부채죠. 그러니까 얘는 대변에 있을 겁니다. 부채가. 1월 1일 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작년에서 넘어와서 200만 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전기 2월로 표현했죠. 그 다음 7월 5일 날 이렇게 대변 쪽에 현금 100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전기된 건데 이게 붕괴로 하면 이런 의미인 거죠. 자, 숫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차변에 100만 원. 그 다음에 얘 주인은 현금이 아니라요. 이 T계정의 주인은 얘입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차변에 100만 원이 있다는 거고요. 맞은편에 이렇게 현금 100만 원. 요 붕괴를 옮겨 놓은 겁니다. 얘 의미는 돈이 나갔죠. 현금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왜?
직원이 퇴사했겠죠. 그러니까 퇴직금을 주려고 퇴직금 100만 원을 줬다는 건데 퇴직금을 줄 때는 회사가 미리 준비한 거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그거를 이용해서 주게 돼 있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감소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얼마가 남아 있겠습니까? 100만 원이 남아 있겠죠. 아직도 200만 원이 직원들 주려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처음에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100만 원이 감소 처리되니까 100만 원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결산 때 19년 말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될 퇴직금은 400이다. 그러니까 퇴직금 직원들을 위해서 400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얼마 준비하라는 겁니까? 400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위에서 100만 원이 아직도 남아 있죠. 그럼 우리가 추가로 준비할 거는 300인 거죠. 회계 처리하신다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대변해서 설정해야 되니까 얼마만요? 300을 추가로 설정하시고 차변은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 계정 과목인 퇴직급여 300 결산 때에 이런 회계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얼마가 됩니까? 400이 되죠. 기존에 100이 있었는데 300을 추가로 설정해서 원하는 400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400이 될 거고요. 그 다음 퇴직급여는 얼마가 나옵니까? 300이 추가로 설정됐기 때문에 상대적인 대응으로 퇴직급여라는 비용이 300이 설정됐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 6번 분류되는 계정 과목 쪽 성격이 다른 것. 얘도요. 아까 요 4번 문제 푼 거랑 똑같습니다. 얘도 보기가 계정 과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화면 가서 F2를 이용하셔서 모르시겠다고 하면 F2를 이용해서 1번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 찾아보니까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을 텐데 지금 저는 안 나오는데 찾으시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시험 보실 때 그러면 이 코드로 나올 겁니다. 영업의 수익 번호로 나올 거고요. 두 번째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도 찾으시면 저는 지금 안 나오지만 여러분은 나올 겁니다. 요 번호로 나올 겁니다. 영업의 수익 코드 번호로 나오실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매도 가능 주권 처분이익도 영업의 수익으로 나올 겁니다. 보기 4번 자기 주식 처분이익 얘는 아마 찾으시면 여기 343번 보니까 이쪽 항목입니다. 자본 잉여금 코드 번호 나옵니다. 그래서 1, 2, 3번들은 다 영업의 수익 900번대 코드 번호지만 1, 2, 3번은 4번은 자본 잉여금 코드 번호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4번이 다르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아시면 4번이라고 다 바로 찾으셔도 되지만 모르실 땐 아까처럼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화면을 이용하십시오. F2를 눌러서 보조창에 누르면 거기에 여러분이 찾고 싶은 계정 과목을 치면 코드 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7번 매출 총익 반드시 아셔야 되죠. 매출 총익을 물어봤다. 그럼 여러분은 매출 총익을 물어보시면 이게 떠오르셔야죠. 뭐가? 매출액에서 뭐를요? 매출 원가를 빼면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매출 총이익 얘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이때 매출액은요. 요 매출액은 뭘 말하냐면 총 매출액에서 이걸 빼게 돼 있죠. 매출 할인 그 다음 또 뭐도 뺍니까? 매출 애누리 그 다음 매출 환입 이런 것들을 빼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순매출액이라고 합니다. 얘가 여기서 말한 매출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매출액은 흔히 이렇게 총 매출이 있고 순 매출이 있는데 순 매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보시면 총 매출이 주어져 있죠. 얘가 50만 원이라는 거. 그 다음 매출 할인 있네요. 여기 하단에 2만 원. 그 다음 매출 애누리 여기 있습니다. 5천 원. 그 다음 매출 환입. 매출 환입일은 없네요. 얘는 없네요. 그러면 계산하시면 50만 원에서 2만 원 빼고 5천 원 뺐더니 얼마 나옵니까? 47만 5천 원. 그래서 순 매출액은 47만 5천 원입니다. 얘가 47만 5천 원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매출을 구했습니다. 순 매출을.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뭐만 알면 됩니까? 매출 원가만 알면 되겠네요. 매출 원가. 자, 매출 원가는 얘는 매출 원가는 이렇게 구하죠. 뭐요? 기초에다 기초 재고에다 당기 순 매입을 더하고 뭘 빼냐면 기말 재고를 빼줍니다. 기초 재고에다 당기 순 매입을 더하고 기말 재고를 빼서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매출 원가가 됩니다. 이 값이 매출 원가가 됩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기초 나와 있죠. 이 기초 재고 여기 있습니다. 10만 원. 그 다음 기말 재고도 있네요. 여기 11만 원. 여기 11만 원. 그럼 이제 뭐만 알면 됩니까? 당기 순 매입을 알아야 되는데 이 당기 순 매입은 또 이렇게 구하죠. 어떻게 구하냐면 총 매입액에서 뺍니다. 아까처럼 매입 할인 물건 사올 때 깎아준 거. 그 다음 매입 애누리 얘도 빼주고요. 그 다음 매입 환출 이것도 빼줍니다. 그런데 얘는 한 가지 더 해줘야 됩니다. 뭐요? 부대 비용을 취득 원가이기 때문에 물건 사올 때 부속으로 들어간 비용은 취득 원가이기 때문에 더해줍니다. 그러면 결과값이 나오는데 이 결과값을 보고 순 매입이라고 부릅니다. 순 매입액.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한 당기 순 매입입니다. 이 값이. 그래서 우리는 총 매입에서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을 빼고 부대 비용을 더해서 순 매입액을 계산해냅니다. 자, 총 매입액 주어졌죠? 여기 20만 원. 그 다음 매입 할인 여기 있네요. 5천 원. 매입 애누리는 보이지 않네요. 그 다음 매입 애누리 없고 매입 환출 여기 있네요. 매입 환출 5,000원. 그 다음에 부대 비용은 더해주라고 그랬는데 대표적인 부대 비용이 매입할 때 운임 같은 겁니다. 매입할 때 운임, 취득세 뭐 이런 게 부대 비용인데 지금 문제에선 이 부대 비용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그래서 얘는 없나 봅니다. 그러면 계산하시면 20만 원에서 5천 원 빼고 여기도 5천 원 빼주니까 얼마가 됩니까? 네, 이게 19만 원이 되죠. 그래서 요 자리가 19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기초에다 당기 순매입 더하고 기말재고 11만 원을 빼니까 10만 원 플러스 19만 원 마이너스 11만 원. 그랬더니 얼마가 나옵니까? 18만 원이요. 그게 바로 뭐다? 매출 원가입니다. 그럼 매출액하고 매출 원가랑 다 구했으니까 이제 47만 5천 원에서 18만 원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29만 5천 원이 나오네요. 얘가 바로 매출 총익이 될 겁니다. 7번 문제는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8번 충당 부채, 우발 부채, 우발 자산에 대한 설명. 충당 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선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 의무, 이게 바로 부채를
부채가 되려면 저런 의미가 성립해야 됩니다. 부채는 현재 의무가 돼야 되니까 이때까지 벌어진 일에 대한 결과로서 의무가 발생해야 부채 의미가 성립하니까 1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이 부채 앞에 지금 충당이란 말이 붙었죠. 부채 중에서 충당 부채가 되려면 이렇게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충당 부채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발 자산, 우발 부채. 우발 자산이나 우발 부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인식하지 않는단 말은 회계 처리 안 하고요. 재무보고서에 직접 나타내지 않습니다. 나타낸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주석으로만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지금 4번의 우발 부채는 충당 부채하고 동일하게 부채로 인식한다고 하는데 우발 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충당 부채는요. 이런 게 충당 부채입니다. 충당 부채는 현재 의무가 있다. 그래서 쉬운 말로 지급 의무는 있습니다. 내가 줘야 된다는 사실은 압니다. 그렇지만 언제, 얼마를 그건 정확하게 추정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는. 그런 게 충당 부채고요. 우발 부채는 이게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도 잘 모르는 것들. 그런 게 우발 부채입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 그런 우발 부채는요. 부채로 처리하지 않고 그럴 때는 뭐 주석으로 정도만 기재해 줍니다. 우발 자산처럼. 그래서 4번 우발 부채는 부채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발 부채에서 시험 물어보면 주로 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우발 부채는 부채냐 부채가 아니냐.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 9번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는 자, 9번 문제는 여러분이 얘를 떠올리시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럼 제조 원가 명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조 원가 명세는 원가의 3요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리고요 제조 간접비 이 세 개를 더해서 뭐라고 합니까? 단기 총 제조 비용 또는 뭐 제조 원가 이렇게 설명하고 여기다가 다시 기초 제공품을 더하고 뭘 뺍니까? 기말 제공품을 빼면 이걸 보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하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요 뒤에 굳이 더하면 여기다 다시 뭘 더하고요. 기초 제품을 더하고 기말 제품을 빼주면 이게 뭐가 됩니까? 매출 원가가 되죠. 그런데 요 부분은 여기를 경계로 나눠지죠. 여기까지가 제조 원가 명세서고 요 하단 부분은 손익 계산서죠. 그래서 지금 질문은 얘를 물어봤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영향을 주는 거, 주지 않는 거. 단기에 투입된 원재료, 그게 예죠. 직접 재료비를 말하는 거죠. 직접 재료비에 영향을 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도 영향을 받겠죠. 두 번째, 공장 직원의 복리후생비, 그건 뭡니까? 제조 간접비죠. 제조 간접비에 영향을 주면 역시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도 영향을 받을 거고 세 번째 기말 제공품 여기 있죠? 요 기말 제공품에 영향을 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도 영향을 받겠죠. 4번 기초 제품에 과다하게 상했다. 기초 제품에 영향을 주면 기초 제품은 여기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한 다음 이후의 일이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네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관계는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가야 됩니다. 이게 원가 회계할 때 가장 기본 공식이니까 이건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거의 여기에 관련돼서 매번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번 제조
원가 계산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제조 원가는 일정한 제품의 생산량과 관련시켜 집계하고 계산한다. 두 번째, 제조 원가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여야 한다. 세 번째, 제조 원가는 직접 원가와 판관비를 더한 것이다. 3번이 오답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직접 원가는 그자면 아까 금방 위에 썼던 그 얘기죠. 원가의 3요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 이 세 개를 더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단기 총 제조 원가다. 그래서 제조 원가는 이 세 가지를 더하는데 직접 원가는 요 두 가지가 직접 원가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쳐서 이걸 직접 원가라고도 부르니까 직접이란 말 붙어 있죠. 그래서 직접이란 말 붙은 걸 다 직접 원가라고 하니까 그러면 직접 원가에다 뭘 더하면 됩니까? 이것만 더해주면 되죠. 제조 간접비를 더해야 총 제조 원가. 그래서 판관비가 아니라 제조 간접비를 더한 것을 말한다. 그렇게 바꿔야 맞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제조 원가는 제조, 물건 만드는 거랑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건 만드는 거랑 관련이 없는 걸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를 코드 번호를 사용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판관비는 제조 원가와는 관련이 없는 걸 말합니다. 11번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하시오. 지금 했던 거 뭐 거의 같은 얘기죠, 여러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 세 가지를 더해서 단기 총 제조 원가니까 직접 재료비는 나와 있네요. 50만 원이라고 바로 있고 그 다음 그 옆에 직접 농비 40만 원. 그 다음에 직접 제조 경비라고 있네요. 직접 제조 경비는 여기 세 번째는 제조 간접비거든요. 그래서 직접 제조 경비가 있으면 직접 제조 경비가 별도로 있으면 더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얘도 제조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원가의 3요소를 이렇게 부르고 여기에 직접 제조 경비를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직접 제조 경비가 아주 포지션이 낮습니다. 쉽게 말하면 얼마 안 나오고 아주 좀 사소하기 때문에 좀 무시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직접 제조 경비를 알려주면 직접 제조 경비도 어쨌건 제조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조 원가에는 포함되니까 더해 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추가로 더해 주시면 된다. 10만 원.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여기 나와 있네요. 20만 원. 그럼 다 더하면 120이 되겠죠. 그래서 단기 총 제조 원가는 120입니다. 광고 선전비는 제조하고는 상관이 없죠. 여러분 광고 선전비 코드 번호를 찾아보시면 800번대만 있습니다. 판관비. 500번대 코드 번호가 없으실 겁니다. 광고 선전비 코드 번호를 찾아보시면 예를 들시면 이렇게 우리가 뭐 전표 같은 거 입력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무슨 필요한 이름이 있으면 이렇게 치죠. 광고 선전비라고. 그러면 이렇게 800번대 코드 번호는 있지만 500번대 코드 번호가 없으시다고요. 왜 500번대 코드 번호가 없냐? 광고는 제조를 위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 원가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500번대 코드 번호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광고 선전비는 판관비, 제조와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20만 원이 될 것이고요. 12번 다음 중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종합 원가 계산 또 개별 원가 계산 이 특징들 서로 비교해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1번의 키워드 대량 생산이란 말이 있죠. 대량 생산은 종합 원가 계산의 특징이죠. 두 번째 선입 선출법, 평균법, 종합 원가 계산을 할 때 선입 선출법도 있고 평균법도 있죠.
누가 더 쉽습니까? 평균법이 더 쉽죠. 대신 쉬운 대신에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선입선출법이 평균법보다 힘들지만 왜 사용하느냐? 힘든데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이유는 뭔가 장점이 있어야 쓰겠죠. 정확하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2번이 잘못됐죠. 거꾸로 써있죠. 선입선출법이 평균법에 비해서 간단한 게 아니라 평균법이 선입선출법에 비해서 간단하고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앞뒤를 바꿔서 썼네요. 그래서 2번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 다음 13번은 단순한 문제죠. 생략서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 아느냐 물어보느냐. 공급자의 사업자 번호, 성명, 명칭 맞죠? 두 번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번호 보기엔 없지만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번호도 필요적 기재사항. 그 다음 공급가액과 세액 필요적 기재사항. 그 다음 작성 일자 필요적 기재사항. 아닌 건 이 공급 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죠. 14번 동그라미 1번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상품권 등을 판매하고 그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상품권을 판매되는 때에 이게 공급 시기가 아니죠. 언제입니까? 이때가 아니라 상품권이 회수되는 때죠. 상품권이 회수됐다는 말은 그날 상품권을 회수하고 물건을 줬겠죠. 그날 물건이 팔린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공급 시기입니다. 상품권 자체를 파는 건 그냥 돈을 미리 받고 물건 교환권이라는 종이 상품권을 준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공급 시기가 아니다. 상품권이 회수될 때 그때 실제 거래가 있었던 거죠. 15번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 포함되지 않는 것 그거에 대한 구분 문제 같습니다. 과세 표준에 포함되면 부가세를 내야 되고 포함되지 않으면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건 답 알아내야죠. 2번과 4번 아니라는 거. 왜요? 2번에 환입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4번에 할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할인, 애누리, 환입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언제나 얘가 떠오르면 됩니다. 차감 빼줘야 된다. 그래서 포함되는 게 아니라 빠져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선 부가세를 내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라고 하면 여러분 좀 약간 우스운 꼴이 될 겁니다. 그 다음 1번은요.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뭐요? 도달하기 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물건이 깨져서 왔다는 소리죠. 쉬운 말로 나한테 도착하기 전에 깨져서 왔으면 우리 반품시키죠. 반품시키면 내가 냈던 돈을 다 나한테 돌려주죠. 만약에 여러분 내가 10만원짜리 물건을 인터넷에 샀는데 부가세 10,000원 주고요. 그래서 내가 주문했는데 이 물건이 내가 택배로 와서 도착해서 내가 열어봤더니 깨졌어요. 그럼 우리 반품을 하겠죠? 반품을 했더니 그 사람이 뭐래요? 환불을 해주겠는데 10만 원은 돌려주겠는데 10,000원은 못 돌려주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 부가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면 그 물건 판 사람이 억지를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 돈을 갖는 게 아니라 저 10,000원은 과세 표준에 포함되니까 국가에 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안 돌려줄 거라는 소리죠. 그럼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10,000원도 우리한테 다 돌려줘야 되니까 과세 표준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 보조금, 정부 보조금은 과세 표준에 포함됩니다. 이거에 대한 사례를 잠깐 얘기 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요. 자, 우리가 회사입니다. 회사인데 우리 회사가 A로부터 뭘 이렇게 사요. 기계 같은 걸 산다고 할까요? 자, 1억짜리 기계를 사요. 그러면 1억짜리 기계를 사는데 국가에서 우리가 이런 기계를 사는데 보조해 준대요.
그래서 돈을 지원해 준대요. 근데 국가가 A한테, 나한테 그 돈을 주는 게 아니라 A한테 돈을 직접 줄 수 있겠죠. 만약에 7천을 이렇게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원래 1억짜리를 구입했으니까 1억을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돈을.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해 줬다고요. 7천만 원. 그럼 우리가 얼마를 돈 주면 됩니까? 3천만 원만 돈을 주면 된다는 겁니다. 기계값으로. 그러면 A는 우리한테서 3천 받고 국가에서 7천 받으니까 A는 손해난 게 없죠. 예, 우리 회사만 이득을 취했죠. 국가가 지원해서 3천만 원만 주고 1억짜리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이럴 때 이 기계가 원래 1억짜리면 부가세 몇 프로입니까? 10%라면 1천만 원이 생기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돈을 이 1억짜리 설비를 3천만 주고 샀죠. 그럼 부가세 300만 줘도 되냐 이 얘기입니다. 300을 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해 줬다고 해도 이렇게 재화 또는 요가 직접 뭐 돼 있습니까? 관련돼 있죠. 이 보조금이. 그럴 땐 이거의 과세 표준은 1억이 돼서 부가세 1000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 회사한테 돈을 얼마 줘야 되냐면 기계값 3천만 원에다가 플러스 부가세 1000만 원, 4천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300이 되는 게 아니라 기계값 전체에 대한 부가세가 붙습니다. 1000만 원이. 그 얘기가 3번에 대한 설명입니다. 직접 관련됐을 땐 이 국고보조금, 정부보조금에 대해서도 과세 표준에 포함돼서 부가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부가세는 1000만 원을 내게 돼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3번이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론 시험 문제까지 풀어보고요. 다음 시간에 실기 문제를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